다음에 컴포넌트 필터입니다. 실제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필터라는 API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뭐 필터 표현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셋 필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보통 이제 아이템을 가지는 컨트롤에서는 필터 혹은 필터 익스프레션식을 아마 자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API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콤보박스 필터 앤 필터 익스프레션식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보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이 콤보 박스에 모든 수가 다 나와요. 뭐 11, 뭐 12부터 뭐 21, 31 이런 숫자들이 다 나오는데 이 콤보 박스를 보면 10의 자리가 20일 때는 여기에 20 자릿수만 20부터 뭐 29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필터, 익스프레션식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콤보 박스에다가 표현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 10의 자리인 수에 따라서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10의 자리 수 20일 때는 21부터 29까지 혹은 31일 때는 31부터 39까지 이렇게 표현식 필터가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성창에서 바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바로 필터, exp 아이템을 필터하는 익스프레션 식에다가 바로 방금 작성했었던 이런 표현식을 사실 그대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겠죠. 이것은 여기 해당하는 컬럼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해당 컬럼 내에 따라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똑같이 아까처럼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동작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셋 필터에서 꼭 이렇게 간단하게 특정한 숫자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은 형태로 이렇게 모든 지금 보면 이 콤보 박스에 1부터 30까지 모든 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셋 필터라는 API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밸류가 5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은 숫자만 필터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런 셋 필터라든지 셋 필터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뭐 익스프레션 사용을 해서 필터를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컨디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시게 되면요. 익스프레션 편집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시는 것보다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통해서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문자인 경우에는 스크립트에서 알아서 이렇게 문자 형태다, 이게 스트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스크립트 편집창에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통해서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사용 시에는 연산자를 통해서 like와 같은 형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서울시부터 부산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필터 익스프레션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필터 익스프레션 작성을 해서 라벨 값, 보이는 값이 서울시만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봤었던 부산시는 사라지고 서울시만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실제 개발에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스크립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말에서 헬퍼 컨텐츠에 들어가시게 되면 표현식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표현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한 것들은 이제 아이템 뭐 필터 예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필터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먼저 보면 그냥 문법 혹은 고급 문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도 배우셨을 텐데 이렇게 연산자들을 통해서 방금 제가 쓴 것은 해당 문구를 쓴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뭔가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용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스위치 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if 문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고요. 3만 연산자를 사용하는 if 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특정 ID 셀렉터를 통해서 여기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다른 컨트롤에 있는 어떤 특정 밸류의 값을 통해서 필터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앱 속성,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러한 화면에 대한 속성을 만약 추가했었다. 이런 화면을 추가했었고 이게 만약 넘버였고 뭐 값이 뭐 5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동일하게 골뱅이 이런 식으로 이 값이 뭐 뭐보다 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되게 다양하게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개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개발자가 특정한 함수도 만들어서 이 함수로도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식이라는 것을 한번 개발하실 때 익스프레션 식을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꼭 헬프 컨텐츠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제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아마 기본적인 표현식 방법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교육에 있는 이런 항목들도 사실은 다 이쪽 표현식에 도움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도 마찬가지로 필터와 필터 익스프레션 식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콤보박스뿐만이 아니라 주 요점은 아이템을 가지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콤보박스와 지금 제가 트리 컨트롤만 이야기는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바 혹은 뭐 리스트 박스 등등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set 필터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값이 0인 것만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클릭한 혹은 사용자가 클릭한 하위 자식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위 자식만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특정한 예인데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상단에도 있고 옆에 사이드에도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클릭한 해당하는 아이템만 여기에 다시 보이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한 케이스에 보통 이러한 셋 필터를 통해서 많이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자식도 표현하고 자기 자신도 다 같이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컨트롤마다 셋트리 필터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API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개발을 하실 때 필터는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아마 컨트롤들을 이제 필터할 때 혹은 보이고 싶은 아이템이 있을 때 거의 다 이런 필터 표현식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얼로그 매니저라는 것을 요즘엔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용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앱 오픈 다이얼로그 이 다이얼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다이얼로그를 생성되는 건 맞지만 다이얼로그 네임이 이미지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하나의 다이얼로그만 이렇게 열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두 개의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열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이얼로그를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앱 오픈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매니저 오픈 다이얼로그 매니저를 다이얼로그 매니저 오픈 다이얼로그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요. 생성되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스크립트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앱 다이얼로그 매니저 오픈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어떤 화면을 열 것인지와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이름을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름을 지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현재 열려져 있는 이 다이얼로그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제가 추가할 때마다 다이얼로그 팝업이 여러 개 생성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이얼로그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옵션을 통해서 뭐 헤더 비저블, 헤더 무브블 뭐 이런 식으로 세팅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보시면 정렬, 뭐 위치, 크기, 다이얼로그 찾기, 열린 다이얼로그에서 페이지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이얼로그를
제가 이걸 아마 고정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두 개 있었을 때 소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려있는 다이얼로그들의 앱 컨테이너 안에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일과 캐스케이드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타일 형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캐스케이드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순서대로 정렬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렬을 할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진 값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따라서 20픽셀씩만큼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팝업을 띄울 때 특정한 곳에 계속 중첩이 돼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렬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이얼로그 객체를 통해서 이름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다이얼로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이얼로그 테스트 2이기 때문에 테스트 2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개발 도구로 지금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매니저를 통해서 해당 지금 열려있는 다이얼로그 객체를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app.open 다이얼로그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이름이 그냥 뭐 다이얼로그 뭐 샵 1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2 이런 식으로 임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찾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름을 지정을 하고 열었기 때문에 특정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들을 위치가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객체가 어떻게 지금 어떤 객체가 있는지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이름으로도 객체를 찾을 수 있다. 다이얼로그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열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다이얼로그의 위치 같은 거, 컨스트레인트 정보들도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열려져 있는 이 다이얼로그에다가 또 다른 이렇게 앱,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동적 스크립트 이 앱도 이렇게 바로 다시 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이얼로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열려져 있는 것에다가 이런 식으로 따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이건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려진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미 열려진 것에 다이얼로그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러한 스크립트를 통해 교체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샘플에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이얼로그 매니저로 잡혀져 있을 거예요. 공통 모듈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픈 다이얼로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다이얼로그 매니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내보내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쪽 서버점 자료를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엑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개발 도구 같이 켜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탭을 보고 엑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grid.excel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리드와 동일한 형태로 엑셀 하나가 지금 다운로드 받아진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get export data라는 API를 통해서 엑셀 형태를 이제 서버로 보내줄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et 스타일, 뭐 apply format 이러한 형태, apply suppress 이러한 옵션들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셀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결국에 서브미션에다가 이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서 서버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익스포트에 grid.excel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리퀘스팅 매핑 주소가 있겠죠? 매핑 주소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페이로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이 그리드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서버로 넘어가는 거예요. 컬럼에 대한 넓이 값들, 혹은 이런 메타데이터들, 혹은 이제 로우 그룹 안에 이제 헤드에 대한 데이터의 정보들, 값들, 밸류 값들, 혹은 이쪽에는 1에는 이제 각각의 로우마다의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다 전부 다 서버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스펜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프레스가 지금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서버로 전송이 된다,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넘어갔었을 때 서버에서 보시게 되면 네,
여기를 그럼 결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 익스포트의 파일명의 엑셀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파일명을 읽고, 즉 이쪽 this.exp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로 하단에 있는 이곳을 통해서 익스포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서버.dar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규격, 이러한 규칙은 저희가 지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읽어가지고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 서버.dar을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엑셀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아파치 포이 3.15 버전 이상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 라이브러리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혹 가다가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결국 하나의 이 페이로드 안에 감싸서 서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컬럼들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뭐 콜스팬, 로우스팬, 스타일, 여기도 보면 뭐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정보들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데이터셋 그리드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 데이터량은 배로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익스포트한다 라는 경우에는 이러한 뭐 콜스팬, 로우스팬, 아니면 스타일 같은 것들 다 빼고 순수 데이터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를 조회해서 바로 익스포트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할 때는 이러한 익스포트 데이터라는 API를 통해서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옵션 설정한 것을 서브미션 데이터에다가 넣어줘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UDC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DC는 이제 여기 설명에서는 뭐 UDC는 공통 담당자들이 프로젝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공통 컨트롤들을 직접 작성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공통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요 근래는 이렇게 일반적인 개발자분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 UDC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만든 UDC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희가 보통 제공하고 있는 어떤 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공통 CRUD 버튼 이런 것들을 하나의 UDC로 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버튼 혹은 이렇게 삭제, 아니면 신규했다가 뭐 취소, 다시 리스토어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UDC로 아예 하나 빼가지고 각각의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그리드 위에 보통은 이제 이런 CRUD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개발자분들이 모든 화면에서 각각 개발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UDC로 하나, 지금 보고 계시면 이게 하나의 UDC거든요. UDC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개발자들에게 배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러한 형태의 UDC를 한번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마 이걸 만들다 보면 자, 이 UDC가 이러한 케이스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먼저 그냥 빈 화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아무 데서나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소스 경로 맨 위에다가는 UDC를 배치할 그냥 껍데기 하나,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경우는 그냥 최상위 밖에다가 그냥 edu01이라고 이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원래는 그리드 컨트롤이 있었다 이렇게 라고 썼을 때, 사실은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있고 이렇게 세 개, 이것까지는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껍데기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할 때마다 개발자가 뭐 다 GRD는 app.lookup으로 그리드 객체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인서트 로우를 통해서 행을 추가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드 위에는 그냥 목록형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 뭐 행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의 모든 경우 위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컨트롤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UDC를 만드는 그런 컨트롤은 경로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UDC라고 되어져 있는 폴더 안에서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작성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여기 경로 하단에다가만 이 경로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edu crud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Next 눌러보도록 할게요. 넥스트 눌러주시게 되면 사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비 보시게 되면 이 너비가 결국에는 컨트롤의 크기예요. 그래서 저는 너비는 한 250에 높이 한 40으로 설정을 하고 피니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UDC 폴더 안에 이렇게 하나 저희가 방금 UDC 이름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작성하게 되면 edu01이라는 화면, 아까 저희가 배치했던 화면에서 이렇게 UDC 탭에서 들어가게 되면 방금 저희가 하나 만든 edu crud라는 항목 하나가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클릭해서 여기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냥 껍데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250에 40 크기만큼 하나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결국 여기에다가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UDC에다가 그럼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UDC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영역에서 결국에는 버튼 3개, 추가, 뭐 삭제, 저장을 기본적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XY 레이아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만들었을 때는 이거 보시게 되면 폼 레이아웃으로 되어져 있죠. 그럼 똑같이 이 UDC의 화면에서도 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해주신 다음에 레이아웃 탭에 폼 레이아웃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3열 1행 이렇게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3열 1행이 나올 것이고 버튼 3개를 이렇게 3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배치한 다음에 여기에 추가 이름 작성하실 때는 뭐 F2 혹은 스페이스바 눌러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추가 삭제 저장이라는 버튼을 3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화면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하나가 생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UDC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제가 방금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없다라고 오류가 뜨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xt 눌러주시고 250에 40으로 높이를 조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으로 레이아웃 탭에서 폼 레이아웃으로 3열 1행으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버튼 3개 추가, 삭제, 저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다른 곳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edu crud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하나의 컨트롤처럼 가지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어요. grd는 app.lookup의 컨트롤 객체를 찾았고, 그 다음에 grd.insertRow를 통해서 행을 추가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여기 보면 canal read properties of undefined라고 되어 있죠. undefined 떠가지고 insert row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한 이유는 UDC에서 app.lookup의 gld라는 것이 여기 보면 정의되지 않는 컨트롤입니다 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그게 UDC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명이 이 GLD가 여기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GLD라는 객체를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아마 지금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이 앱에서 이 앱 속성을 통해서 그리드에 대한 객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보면 UDC에는 속성을 출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일반 속성처럼 접근 가능한 속성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링, 컬러, 넘버, 불링, 컨트롤, 오브젝트, 리소스, 이니머레이션, 익스프레션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열, 컬러는 뭐 컬러 피커를 이용한 색상 편집, 넘버는 뭐 숫자형 불리는 기본 뭐 트루 폴스 값, 컨트롤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컨트롤이 결국 저희 빌더6 컨트롤을 여기에 속성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리드, 콤보박스라고 되어져 있죠. 뭐 임의의 객체 등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app.get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어시스트에다가 출판 속성에 GRD, 그리드라는 앱송 이름을 하고 아니면 GRD 컨트롤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고 형식을 방금 봤었던 컨트롤이라는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다시 이 UDC, 이 CRUD를 배치했던 화면에서 여기서 다시 UDC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 컨트롤들의 이런 속성들처럼 추가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점점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특정한 컨트롤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뭐 일반 버튼이 있다면 혹은 뭐 라디오 버튼 혹은 여기에 뭐 데이터 맵 혹은 데이터 셋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컨트롤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 버튼이 왜 없나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긴 아이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리드, 이 GLD라는 그리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까 저희가 했었던 app.getAppProperty라는 속성을 통해서 app.lookup이 아니라 app.getAppProperty라는 속성을 통해서 개발자가 여기에 속성을 그리드 컨트롤이라고 잡았으면 이제 이 해당 컨트롤은 그리드 객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객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인서트 로우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리드에 바로 인서트 로우가 작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스크립트를 혹시 물론 지우고 아무것도 지금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도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추가가 되는 이유는 여기 이 이벤트에서 결국에 app.getAppProperty에 GRD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퍼티지에서 이 GRD라는 객체로 넘겨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뜹니다. insert row라는 함수가 없다라고 떠요. 그러한 이유는 여기 스크립트에서는 이 app.getProperty의 GRD 컨트롤이라는 이 변수가 실제 그리드 객체인지 아니면 뭐 버튼 컨트롤 객체인지 사실 버튼 컨트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발자가 여기에 다른 컨트롤을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당연히 에러가 뜹니다. insert row 펑션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통 어차피 개발자분들이 여기에다가 데이터 맵을 사실 넣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드 객체가 들어간다 라고 했었을 때 보시면 grid.control spacebar 눌러주시게 되면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드에 관련된 API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grid라는 이 변수가 너는 그리드 객체야 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슬래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grid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그리드에 관련된 이러한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오고 cpr.control.grid라고 해서 또 이 grid는 타입이 그리드야 라는 것을 타입을 추가시켜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grid.insertrow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이것은 그리드 객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에다가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삭제도 마찬가지겠네요. 삭제도 이것들 그냥 그대로 긁어다가 갖고 오고 delete row 해서 row 인덱스는 select row 인덱스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 추가 삭제 버튼 두 개에다가만 지금 일단 이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GRDA CTRL은 아까 출판된 속성, UDC의 출판 속성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따로 뭘 안 해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삭제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UDC를 배울 때 이벤트 출판을 할 수가 있다. 앱에 대해서 이벤트 출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배웠었어요. 앱 이벤트 출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일반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UDC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외부에서 일반 컨트롤의 이벤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개발자가 직접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컨트롤들을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요. 각각의 컨트롤마다 이렇게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방금 저희가 만든 UDC에서는 이렇게 이벤트 탭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아직 그 어떠한 이벤트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항목, 참고로 여기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에 이렇게 바로 UDC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그냥 마우스 우클릭으로 가게 되면 바로 UDC 창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도 그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이벤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어떠한 이벤트를 해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 버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 형식, 보통 이벤트 형식인지 이벤트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이브 클릭이라는 이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에 저장 버튼 클릭 시 발생하는 이벤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 UDC를 다시 배치했던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라는 이벤트 하나가, 세이브 클릭이라는 이벤트 하나가 따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가 직접 만든 컨트롤이죠. 다른 컨트롤처럼 개발자가 직접 만든 이벤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이브 클릭을 눌렀었을 때 저희는 따로 지금 서브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얼트로 서브미션 호출 이렇게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화면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뭐 추가를 막 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저희가 추가했던 이 세이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까지는 만들었었어요. UDC에서, UDC 화면에서 이렇게 이벤트까지는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벤트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이런 스크립트를 아직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UDC에서 이 세이브 클릭이라는 이벤트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행위를 해야지, 어떤 동작을 해야지 이 세이브라는 이벤트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버튼 이벤트를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할 때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세이브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전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이브 클릭은 new, CUI,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라고 해서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new cpr event.cui 이벤트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었죠. 동일하게 new CUI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컨텐트 어시스트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똑같은 명칭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앱의 디스패치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 해당 이벤트를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라는 이벤트를 만든 다음에 앱에 디스패치 이벤트라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를 막 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브미션 호출이라고 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호출시키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서브미션이 호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UD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아까 제가 앱 인스턴스를 말씀드리면서 익스포트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면 해당 UDC도
결국 똑같은 컨트롤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컨트롤에서 UDC 컨트롤은 app.lookup으로 여기 컨트롤 객체를 가지고 오면 UDC 컨트롤 아까처럼 뭐 GRD 컨트롤은 타입을 이렇게 속성으로 내가 원하는 GRD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결국 이것도 UDC이기 때문에 UDC 및 컨트롤이기 때문에 함수도 개발자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btn01. 뭐 풋밸류 이런 함수가 있었다. 실제 여기 선언부에 들어가서 컨트롤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함수를 만든 거잖아요. 동일하게 개발자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뭐 펑션으로 하나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풋밸류 해서 일단 얼럿으로만 띄울게요. 다른 곳에서도 이 풋밸류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풋밸류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익스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 함수명으로 내가 다른 곳에서 불러오게 되면 이 함수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풋밸류 함수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얼럿이 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풋밸류라든지 내가 원하는 뭐 파라미터를 넣어서라든지 이렇게 API도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UDC에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추가 삭제 저장 뭐 컨트롤 하나만 배치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스텀하게도 훨씬 더 많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판 속성에다가 add str 혹은 뭐 del 컬러 있었던 UDC에다가 이렇게만 추가적으로 작성을 잠깐 해볼게요. 이제 한번 이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add str에다가는 기본값이 추가라고 해주시고 del 컬러에는 그냥 블랙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dd str 스트링은 뭐 추가라는 스트링이 될 것이고 del 컬러는 삭제 특성이 될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기본 교육에서 배웠던 앱 속성 바인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 밸류 값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으로 앱 속성 바인딩 add str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튼 추가라는 버튼 밸류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으로 바인딩 여기에 있는 앱 속성 바인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add str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삭제는 저희가 배웠던 기본 교육 시간에 배웠던 스타일 바인딩 여기에 컬러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앱 속성 바인딩 del 컬러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추가에는 이 앱 속성 add str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될 것이고 삭제의 컬러 색상은 del 컬러라는 속성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버튼 다시 클릭하게 되면 add str, 뭐 del 컬러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럼 여기에는 행 추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면 조금 더 키우면 행 추가 나올 것이고 del 컬러도 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색상으로 각각의 화면마다 좀 더 커스텀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행에다가 값을 설정하게 되면 더 자유롭게 화면을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화면에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화면에는 그냥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출판 속성에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아까는 app.get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 앱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앱 속성 바인딩을 통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UDC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 아까 배웠던 9개의 속성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속성의 밸류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출판, 아까 봤듯이 이벤트 형식은 이벤트 객체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벤트 클래스는 사실 이 이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아까처럼 출판된 이벤트에 C 앱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마우스 클릭이기 때문에 이벤트.c 마우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벤트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출판도 아까 봤듯이 익스포트를 통해서 함수 출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API가 사용하는 것처럼 API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방금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적인 컨트롤 조합의 형태도 UDC로 보통 만들어서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는 어떤 뭐 모바일 화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UDC를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력, 뭐 from to 형태의 달력 컨트롤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얼럿도 뜨는 이러한 그냥 간단한 달력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하나의 UDC 안에 그 UDC 안에 데이터 인풋이 두 개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UDC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타이틀이 있고 등록일이 있고 버튼을 클릭했었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버튼 클릭을 할 때도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출판된 이벤트 BTN 클릭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클릭 이벤트를 클릭할 때 이벤트를 이제 전달해 주는데 이때 여기에 유저 데이터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이렇게 담아서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서는 특정 이벤트에서 여기에는 따로 아마 만들지는 않았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갖고 와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잠시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시점 유저 데이터 해가지고 값을 뽑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버튼 클릭을 할 때 시점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UDC를 만들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현재 날짜와 타이틀을 갖고 올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날짜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인 뷰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컨트롤 UDC로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달력이 두 개가 가치가 있죠. 그래서 달력도 클릭할 때마다 그냥 내부적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림을 띄울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요. 저희가 그리드 내부에 사실 UDC를 배치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점이냐면 여기 보시면 그리드 편집 모드로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UDC 디자인 확인 불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현재 지금 구성원 ID라고 되어져 있는 이 컬럼은 사실 여기가 UDC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UDC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클릭하지 않는 뷰잉 모드 상태에서는 사실 눈으로 이게 UDC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컨트롤인지 아웃풋 컨트롤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 내부적인 스택이기 때문에 그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자인으로 확인 불가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리드 내부의 컨트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풋 박스, 다른 행은 뭐 콤보 박스, 이런 다른 행은 서치 인풋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싶은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UDC를 통해서 아웃풋 혹은 버튼일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안에 여러 가지 UDC를 넣고 보이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유의점입니다. 이것은 아마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결국 UD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트롤이에요. 즉 보셨듯이 하나의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버튼, 아웃풋, 인풋 박스 등등 하나의 컨트롤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즈니스 로직과 UI로 구성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처럼 아까 위에 올린 것처럼 이러한 간단한 것들 혹은 CRUD처럼 이런 간단한 것들은 UDC로 사실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간혹 가다 보면 UDC에 엄청난 기능들을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서브미션을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안에서 엄청 다른 뭐 서브미션을 진짜 왔다 갔다 한다던가 다른 컨트롤에 있는 것들을 다른 뭐 앱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가져다 와서 하는 그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즈니스 로직과 UI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UDC는 mload 시 하나의 컨트롤처럼 로딩이
되고, UDC 내에서 이닛이나 로드 이벤트에서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는 통신이 수행한 이후에 여기 UDC와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UDC 안에서 서브미션을 통해서 뭐 핸들링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고 외부에서 이 UDC를 갖고 있는 이 외부에서 서브미션 통신을 해서 이 데이터를 UDC에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UDC 내부에서는 서브미션 통신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서브미션을 통해서 어떤 핸들링을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넘겨주거나 비교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점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베디드 앱과 UDC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UDC. UDC는 결국에는 미리 준비된 앱을 하나의 컨트롤처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디파인 컨트롤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만든 컨트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된 함수나 속성은 실제 컨트롤이 제공하는 함수나 변수인 것처럼 작동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스튜디오는 위젯 단계, 즉 저희가 팔레트 뷰나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들이 컨텐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같이 제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인딩이 가능하도록 출판이 되면 그것들을 바인딩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가려져 있긴 한데요. 이렇게 바인딩 되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서 바인딩을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이것들을 불러온 화면에서는 바인딩 할 수 있는 이러한 속성 등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용 예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내에서 전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들의 규칙은 아까 봤듯이 뭐 추가 삭제 저장 혹은 뭐 달력 프롬프트 등등 이런 것들은 UDC로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한 화면에서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뭐 사실은 UDC로 사실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동적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UDC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베디드 앱입니다. 결국 인베디드 앱은 아이프레임처럼 앱을 화면이 로드되는 시점에서 가지고 와서 로드됩니다. 저희가 아까 봤었던 cpr. core. app.load라는 API를 통해서 앱을 로드했잖아요. 그때 이제 로딩이 되는 것이고 UD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동적으로 로드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시점에서는 스튜디오 시점이겠죠. 에서는 뭐 이벤트나 뭐 속성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app.ready 이벤트를 통해서 앱이 모두 로드된 이후에 아까 봤었던 앱 속성이라든지 이벤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앱을 동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페이지 구성 시 인베디드 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앱을 재사용하는, 다시 불러올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UDC와 인베디드 앱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